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주간 전망대에서 제가 선거 얘기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우리 오늘은 선거 얘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힐러리 로뎀 클린턴이 되느냐, 도널드 트럼프가 되느냐. 도널드 트럼프는 중간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네, 미들네임을. 하여튼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남의 나라 대통령 되는 거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 큰 나라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사람들이. 네. 우리는 뭐 이슈가 좀 여러 개 있죠. 일단 트럼프가 되면 금리 인상 스케줄도 확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지금 옐런이 더 오래 갈지 못 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보호무역주의를 얼마나 심하게 할 거냐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렇죠. 또 동북아 안보에 대해서는 의견이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마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증권시장, 금융시장, 채권시장 뭐 이런 데 다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런 중요한 선거, 대통령 선거의 1차 정책 토론회가 이번에 홉스트라 대학에서 열렸죠. 네. 그래서 그 1차 그 TV 토론회에 결과를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번 TV 토론회의 주제가 미국의 번영, 그다음에 경제, 안보 이 세 가지였잖아요. 미국의 번영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두 분이 전 세계에 영향을 그렇게 미치는 분들이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한 끝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네.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내가 미국 사람이라도 좀 답답하다. 초이스가 너무 안 좋다. 그렇죠, 둘 다. 둘 다 막 딱히 땡기는 데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뭐 다들 뭐 이미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여론조사 결과나 뭐 그 이후의 평판 다 아시겠지만, 근데 뭐 저기 트럼프가 초반에 너무 세게 나가는 것보다는 예. 새로운 이미지를 심어준 것 같아요. 경선 과정에서의 그 어떤 뭡니까 뭐 완전 리사이틀 하듯이 퍼포먼스 하듯이 환호자들만 지지하고 하는 거기서 하는 거하고 다른 분위기에서 조금 이렇게 얼었다 하는 느낌은 들었는데 준비도 덜 됐고 그리고 준비해봐도 더 나올 게 없는 머리라고 봅니다 저는. 거기서 정책 현안 같은 거로 가면은 예. 그런 사람인데 이러면 한 사람은 국무장관까지 하고 예. 퍼스트 레이디까지 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반면에 그래도 아마 주변에서도 권고가 그거 같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막 나가지 마라. 그래도 대통령 안철만한 사람에 해라 해서 거기서 스텝이 꼬인 거죠. 사람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해야 이게 페이스가 유지가 되는데 그래서 2차, 3차도 재밌어졌습니다. 처음에 트럼프가 우세했을 때보다 2차, 3차는 이제 좀 더 세게 나오겠죠. 세게 나오는 그거고 그리고 뭐 하나의 제가 봐서는 저거는 쇼라고 보는데 네. 본다고 해서 원래 뭐 집토끼들이 또 마음 바뀌겠습니까? 나 트럼프 찍을래 했던 사람은 계속 트럼프 그건 찍을 일단 것 같아요. 나중에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신원연구는 어떻게 봤어요? 먼저 뭐 힐러리의 지난번 이제 휘청하는 동영상 이후에 네. 좀 건강에 대한 휘청했죠. 있었는데 그래도 뭐 그 토론 시간 동안 잘 하는 거 보니까 나름 다시 건강 준비를 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아, 그 건강에 뭐 준비한다고 되는 건가? 그 짧은 기간에. 그리고 뭐 우선 그 트럼프가 네. 좀 생각보다 처음에 너무 점잖아서 조금 저도 놀랐습니다. 작전을 바꾼 것 같아. 나는 이번에 일부러 깨지고 2차, 3차 가면서 화려하게 컴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뭐 이번 전략을 좀 수정할 가능성도 뭐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좀 도핑 테스트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힐러리 약 먹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육상 선수의 뭐 스트레이트인가 뭐 이런 거 하고 갑자기 힘이 너무 좋아졌어.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더라고. 맞습니다. 예. 제가 여태까지 본 중에 이번 미국 대선이 후보들이 가장 늙은 나이 먹은 대선이었던 것 같아.
그게 이번에 트럼프가 되면은 역대 최고령자고 네. 힐러리가 되면 세 번째 최고령자.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옛날에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후보가 되긴 뭐 대통령이 된 경우도 있긴 한데 요즘은요 미국 사람들은 대통령을 그 자기의 얼굴로 뽑잖아요. 자기 명찰로 젊은 사람들 뽑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잘생겨야 되고 덩치 좋아야 되고 그렇죠. 이런 사람 뽑거든요. 레이건 뽑은 거 보세요, 잘생긴. 근데 이번에 하여튼 다 이 최고의 노땅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아 이분들이 내일 모레 정년퇴직하셔야 될 분들이 지금 안 하겠다고 그러기에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던데 어쨌든 홍 박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둘 다 매력 없는 후보고 결국 둘 다 매력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 후보들의 이제 이 토론회에서 가장 좀 관심의 대상은 저는 트럼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대했던 거. 그러니까 공화당 선거전에서 자신의 선명한 성과를 드러낸 다음에 대통령 선거전에 가서는 믿을 수 있는 후보라는 그런 변신을 하는 드라마틱한 어떤 그런 전환을 한번 꿈꿨던 게 아닌가 싶었는데 초반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좀 잘해 나갔던 것 같은데 그 뒤에 좀 흥분하면서 패착이라고 하기보다는 실수가 좀 연말에 나왔던 게 뭐 예를 들어서 세금 문제, 절세 뭐 이런 것들로 답을 했다든가 또 두 번째로 또 여러 가지 뭐 실수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게 그 이라크 전쟁에 대한 찬반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서 실수들을 하면서 점수를 좀 까먹어서 힐러리가 미세하나마 우세했던 것 같은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힐러리가 실수를 좀 덜하고 트럼프는 작전을 변경하다가 원래 성격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연구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나라나 이제 이 선거전의 성격이 이게 뭐 뭘 잘하겠다, 뭘 이렇게 더 할 수 있다라는 게 더 포커스가 돼야 되는데 항상 좀 이제 네거티브적인 부분들 둘 다 이제 또 약점들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서로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 막말 논란들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힐러리도 이메일 사건부터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또 그 약점 공략들을 하는 건데 그렇게 네거티브적인 얘기들을 하면서도 서로들 보면은 이번에 그렇게 크게 치명상을 입히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무게감이 확실히 좀 생긴 것 같고 지방 그러니까 일단 그 당 대표로 이제 뽑히기 전까지는 조금 더 원색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랬던 거에 비해서 조금은 이제 더 이제 잘할 수 있는 얘기들을 앞으로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트럼프가 이번에 약간 그걸 트라이 하다가 결국은 또 제대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지지율 자체에 대한 뭐 영향은 별로 없다고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반응을 보면 뭐 일단은 트럼프는 약간 재앙처럼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대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 TV 토론 그 TV 토론회의 미국 대선에서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나 돼요?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1960년 케네디 닉슨 때부터 지금까지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리딩보드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후보가 네. 1차 토론회에서 결정적인 실수, 그게 이제 닉슨이죠. 그렇죠. 유명한 사건이었고 네, 그 다음에 닉슨은 이제 이제 또 있었던 사건들이 부시 고 음. 그런 식으로 1차 토론회에서 승패의 우열이 바뀌는 그런 정도로 변화가 나타나면 그 1차 토론회에서 이긴 후보가 끝까지 완주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례들을 갖다가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미국 대선에서 선두주자가 역전을 허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있었다면 딱 3번인데 그게 다 TV 토론에서 실수해서 뺏겼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힐러리가 실수를 하냐 안 하냐 사실 트럼프가 실수하냐 안 하냐보다 힐러리가 실수하냐 안 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TV 토론회였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TV 토론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긴 중요한 모양이죠 그래도. 워낙 첫 번째가 드라마틱해서 그렇다 그러죠. 그렇죠. 닉슨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일단 그 TV 토론회 이후에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일단은 뭐 트럼프 당선을 브렉시트에 비견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이 트럼프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미국이 가장 표방했던 신자유주의의 이제 이 세계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다시 되돌림이잖아요. 네. 그 주요국들의 관세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악재가 들어오면 미국 기업들도 분명히 거기에 뭐 미국 기업들을 위한다라는 미명하지만 결국 위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뭐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에 꺼냈던 얘기 중에 뭐
통화 정책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말이 처음에는 뭐 굉장히 완화 기조로 대응할 것처럼 얘기했다가 지금은 또 민주당 정권에 너무 옐런 의장이 너무 충성을 다해서 저금리 기조를 너무 오래 끌고 간다 뭐 이래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뭐 의견 뭐 이런 것들도 내비쳐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되면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좋을 자산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표명했는데 힐러리가 우세했다고 하자마자 증시 바로 뭐 1% 이상 상승해 거의 2% 가까이 오르고 금리도 심지어 떨어지고요. 금리도 떨어지고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은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달러화 가치도 좀 안정화되는 그런 쪽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홍 박사님, 네. 조사를 해오셨다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지지도에 변화가 있어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힐러리의 박빙 우세를 점치고 있는 다양한 사이트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 538 그리고 네. 난 다음 CNN 이렇게 세 군데를 갖다가 저희도 좀 살펴봤는데 그렇게 지지율이 아주 급격한 변화까지는 없었고요. 네이트 실버가 예측하고 있는 그 미국의 여론조사 사이트 538 같은 경우에도 한 1%포인트 정도 더 벌어지는 정도의 그런 격차의 변화에 불과했고 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3일간 평균치를 사용하면서 격차 조사를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거의 이 결과가 우위가 어디 바뀌는 그런 결과가 아닌 지지층의 결집으로 가는 기분. 그러니까 그 두 후보 다 지지율이 조금씩이나마 올라가는 그런 기분을 네. 느끼게 하는 아니, 뭐,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집토끼. 뭐, 그렇죠. 집토끼들이 이제 더 이거 보고 이제 사람 이름이 노출된 거고 사람 얼굴이 노출된 거니까 맞아 저거 내 후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거든. 어쨌든 신원연구원, 자 이제 우리 구체적으로 이 공약 정책들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경제 정책에 있어서 트럼프와 힐러리의 차이가 좀 있었을 거고 네. 그 차이 중에서 또 요번에 좀 극명하게 지금 뭐가 엇갈린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고 토론에서 네. 네. 어떤 거예요? 우선 뭐 정강 정책이 가장 중요한 각 네. 당의 후보로서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네. 우선은 뭐 트럼프는 계속해서 밀다시피 보호 무역주의 그리고 음. 미국 자국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겠다라는 네. 입장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좀 유의미했던 부분이 그 전까지는 힐러리는 보호 무역주의에 약간 이전과는 다르게 좀 스탠스를 뒀다가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유무역에 대한 가치를 조금씩 다시 이동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이 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그 두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좀 드러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게 웃기는 거예요. 원칙은 반대로 했어야 되거든. 맞습니다. 색깔은 네. 당의 색깔은 반대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저도 이렇게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봤던 것이 과연 이 후보들이 각 당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가. 특히 트럼프는 네. 이게 너무나 혼재되어 있고 뭔가 이 연결고리를 지으면 지을수록 다 끊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게 그래서 공화당 뭐 여러 가지 이제 외신들 보면은 공화당 골수도 공화당 당원들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좀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세제 문제는 이번에 많이 부딪혔죠. 그건 네. 세제 문제는 그 트럼프가 좀 손해 본 것 같던데. 네, 뭐 우선 이제 힐러리가 낙수 효과가 잘못됐다. 그 부분을 딱 명확하게 지적을 해서 네. 좀 그런 부분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트럼프는 계속해서 뭐 자기 입장 표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세금 감면시켜서 미국 기업들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뭐 이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라서 뭐 큰 임팩트를 주기는 좀 어려웠던 것 근데 같았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안 받아들일 거예요. 미국 국민들한테는 감점표일 거예요. 그게. 어디 트럼프 주장이요? 네, 감세를 하겠다는 건 감점표일 거예요. 사실 뭐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감세가 맞죠, 그죠? 그러긴 한데 그 뭐 부시도 얘기했다가 거꾸로 직격탄 맞았고. 그 어떻게 보면 레이건 때부터 도입했던 거 아닙니까? 레이건 때는 이제 미국이 위기였었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감세 정책이 이제 그 레퍼 커브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네. 감세 정책을 내놓고 그게 먹혀 들어갔던 거고 너무 위기였으니까 그리고 전 미국인들이 레이건 때는 우리 이러다가 일본한테 다 그냥 자국인자. 진주만 폭격당하듯 당한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살았었잖아요. 그때 그리고 어디야 크라이슬러 넘어가고 막 이럴 맞아요. 때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먹혔죠. 그 이후엔 그게 먹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안보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안보 문제요. 예. 예, 둘이 한참 열심히 토론했잖아요. 그렇죠. 뭐 안보 측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입장이라면 분명 뭐 힐러리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기는 늘 주장했지 않습니까? 경선 과정에서도 네. 한국, 일본 외에 방위비 좀 더 부담하지 내지는 우리가 또 나와야 되지 않나 네.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본다면은 오바마의 어떤 그 정책이 오바마 집권 때 저으로 나왔던 명제가 피보트 아시아입니까? 아시아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되면 아시아에서 발 뺀다 하는 분위기 그런 상황. 뭐 그렇고 최근에 뭐 필리핀 확실히 한국에선 발 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일본까지는. 예,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우리한테 과연 좋은가? 네. 뭐 우리 국내에도 뭐 주한미군 철수 이런 주장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거보다도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금융시장 반응 아까 우리 저 윤여상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난번 브렉시트도 그랬고 지난 우리 화요일 날 낮에 한 10시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많이 빠지고 환율 오르다가 슬금슬금해서 이제 반전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시장이 알고리즘으로 도배가 되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브렉시트가 만약에 이 영국이 EU 탈퇴 쪽으로 나오면 에브리바디 파운드 매도로 그냥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이 그렇죠. 어떤 파운드 폭락을 이끌었던 것처럼 전부 입력이 돼 있기를 클린턴이 우세하게 나온다 하면 시장 다 좋은 쪽으로 그것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손절을 유발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네. 아유 그리고 또 본부장님 질문하신 뭐 안보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꼭 이 말씀은 오늘 미디어선 관련해서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멘트인데요. 뭐 꼭 준비하셨다 그러면 하셔야지 뭐. 예. 아무리 이렇게 이제 뉴노멀이 되니까 네. 선거판도 뉴노멀을 걷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필리핀 대통령이 네. 미국의 식민지였던 필리핀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보고 자기 나라 말 따갈로그긴 하지만 썬오브 비치라고 얘기하는 세상이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다음에 그거 아닙니까 적어도 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은 왜 내가 대통령이 되려 하는가 하고 왜 나여야 하는가 정도는 명확하게 설명이 돼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트럼프도 힐러리도 그걸 갖다 똑같이 우리나라에도 대입해 보니까 언론에서 언급하는 뭐 잠룡들 많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한 그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게 철학이나 준비된 그게 사람들은 없고 대충 분위기가 입니까? 잘하면 나도 되겠네. 뭐 이런 분위기 같아요. 이 굉장한 뉴노멀 같습니다. 옛날에 목숨을 걸어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던 이 자리가 잘하면 나도 되겠네요. 본부장님도 잘하면 되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준효 선생님 때문에 우리 이 프로가 앞으로 주간 정치 전망자가 될 것 같은. 네. 근데 뭐 사실 역대 미국 대선 보는 중에 난 이번 대선이 제일 재미가 없어요. 뭐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바로 이소연님 지적한 그 부분. 이게 나는 미국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거를 달성하는데 가장 그 적임자가 나다라는 부분은 빠졌거든. 예. 그게 안 보여요. 그거를 제일 잘하는 게 케네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역사에는 케네디와 레이건이거든요. 오바마도 괜찮았죠. 오바마도 괜찮았죠. 근데 예. 오바마는 원래 아주 이게 나오기 한참 전부터 연설의 달인이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사람 말 한번 쫙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빨려 들어갔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직접 들은 사람 얘기예요, 그게. 근데 오바마가 그래도 케네디나 레이건 정도의 그런 비전을 예, 보여준 건 예, 아니거든. 그렇죠. 예. 그 둘은 그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아예 없는 것 같아.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것 같아. 그 원래 정당 갖고 있던 그런 정강 정책과 좀 다른 이야기들을 서로 그렇게 하는 서로 뒤바뀌고 말이야. 이게 뭔지 색깔 이게. 보세요 저기 넥타이 색깔 저렇게 그러니까 내고 안 되고 옷 색깔, 넥타이 색깔, 예, 옷 색깔도 반대야. 바뀌었어요. 예. 물론 이제 말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뜻으로 저렇게 입는다 그러지만 정강 정책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은 사실 이쪽이에요라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아까 그 자유주의, 신자유주의도 보호무역은 민주당이 보호무역을 얘기하고 공화당이 자유무역이죠. 자유무역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반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힐러리가 준비가 잘 됐다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세계 인구의 5%인 미국은 95%의 인구와 공존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예, 맞아요. 내심이 뭐고 집권 후에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든 간에 되기 전에는 일단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네.
뭐 트럼프처럼 뭐 일단 뭐 만리장성 쌓겠다부터 해가지고 다 쫓아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모르죠.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을지도 모르죠. 경쟁자가 줄어드니까 뭐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감동은 없습니다. 일단 저금리를 너무 오래 끌고 온 거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되면 바뀌고 힐러리가 되면 그대로 가는 건가요? 일단 시장의 참가자들은 두 가지 걱정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트럼프가 대규모 감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법인세율을 그렇죠. 15%로. 그러니까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이 가장 법인세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나라들인데 물론 이제 각종 다양한 감면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또 다릅니다만 네. 아무튼 명목 최고세율들이 되게 높은 나라였는데 이걸 15%로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제 10년에 걸쳐서 한 5조 달러 정도의 세금의 어떤 감소분이 생기면 그걸 이제 어디다가 보충하겠어요? 적자국채 발행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당연히 채권 시장에 채권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고 그럼 금리가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두 번째로 이제 또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보호무역주의, 특히 특정 국가에 대해서 45% 관세까지 때리겠다라고 예전에 그 공화당 내에서의 경합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관세 장벽을 올리게 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미국에 수입되는 물가의 상승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국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이 동반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 연준 입장에서 옐런이든 누구든 연준 의장 입장에서 그런 경제 상황에서 금리 안 올릴 수 있는 그런 연준 의장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달러의 강세 가능성들도 높아지게 되는 거니까 그해 당장 내년을 보면 미국 경제 좋겠죠. 왜냐하면 감세의 폭도 크고 또 신정부가 출범해가지고 경제 드라이브를 거니까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달러 강세,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이 세 파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뒤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그런 걱정들을 좀 하는 목소리들이 최근에 분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인세 35%에서 15% 맞죠? 네. 트럼프의 주장은. 맞습니다. 그거 아주 섬찟했는 게요. 섬찟했는 게 뭐 서머스가 주창하고 있고 대부분이 공감하듯이 이 영구 침체에 빠졌을지도 모르는 현 상황에서 어디 그러면 법인세가 그렇게 낮아지면 어디서 세금을 거두겠어요? 그런 말씀 지금 홍 박사님 말씀하신 그거밖에 없는데 적자 재정인데 그거는 뭐 후세로 미루자는 그거지만 그거 말고 뭐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럼 당장 부족한 걸 어디서 하느냐? 그게 이제 숭홍빈 같은 선수들이 얘기하는 양털깎기죠. 딴 데서 쪽 뽑아야지. 그래서 재앙인 거예요. 트럼프가 된다면은. 네. 앵간해야죠. 너무 실제 되고 나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지만 지금 저 양반 말대로 한다면은 세상 뒤집어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되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긴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할 것도 같아. 그래서 이제 어떤 아까 선거 전에 임하는 트럼프가 좀 네. 합리적 보수로 약간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네. 태도들을 그거는 공화당 내에서의 경선을 때 그랬던 거고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더 온건하게 바뀔 거고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할 거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사실 있었고 네. 대통령 되면 달라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다만 적어도 이번 1차 토론에서는 별로 그런 분위기는 못 느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청문하자면 근데 홍 박사님 말씀이 이론적으로 맞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더니 이게 연결고리가 형성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선 이제 공화당은 원래 그 정치의 기조가 작은 정부고 그리고 이번에 공화당 트럼프가 나오면서 그 후보로 선출되고 정강 정책을 발표한 거 보면 국가 부채 상한선 설정을 하겠다. 이 말인즉슨 국가 부채를 좀 관리를 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국채 발행이 안 늘어날 수밖에 없는 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세금 감면을 하면은 또 돈은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면서도 계속 연결고리가 형성이 안 되고 진짜 말 그대로 당선이 되면은 말 그대로 시장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번에는 힐러리가 이겼다고 하니까 금리가 내려갔지 않습니까? 리스크 프리미엄만 확대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 가격, 자산 가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걸 기반으로 무디스에서 이번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과 트럼프가 됐을 때 뭐 이렇게 각 분야별로 쪼개가지고 수치들을 해놨는데
미국의 연방금리 같은 경우에는 2018년까지 트럼프가 되면 6%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6%요? 굉장히 폭력적으로, 굉장히 가격하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힐러리가 됐을 때는 뭐 무난한 정책 순환을 보는데 그 6%의 기준금리가 나오면서 그로스는 아까 홍 박사님 얘기했듯이 2017년에만 미국 성장률이 한 4% 가까이 한번 나오고 트럼프가 되면 18년부터는 거의 제로 성장에서 마이너스까지도 트럼프 임기 내에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뭐 금융시장은 완전히 망가질 거다 이런 우려를 하는 그 연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옐런이나 드라기나 구로다는 트럼프가 되기를 원하겠네. 안 그래도 수매 차고 내놓을 카드도 없는 와중에 오히려 이 카드가 그만 자빠지면은 우리는 잘해왔는데 트럼프 때문에 하면 다 그냥 면피되네. 꼭 2001년 9.11 테러 때 모든 이 경제의 모든 문제는 9.11 테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수많은 전문가들의 빛나는 목소리. 때문이다. 근데 이제 난 아까 이제 뭐 트럼프가 됐을 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얘기했는데 난 그런 거는 다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트럼프가 됐을 때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나는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고요. 제일 큰 이슈가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나중에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고쳐가거든요. 맞아. 근데 시장이 이 사람 너무 중구난방으로 튀니까 시장이 그거가 제일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 제일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원연구원이 뭐 이렇게 꿰다 보면 서로 안 맞춰진다고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쪽은 모든 거를 짜맞춰서 갖고 올라오는 정책을 평생 보고 산 사람이고 네. 한쪽은 기업에서 CEO만 한 사람이거든요. 기업에서 CEO만 한 사람이 전체를 놓고 보는 눈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즉흥적으로 함으로 해서 그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많이 올려주는 것 같고 이번에 금융시장의 반응도 사실은 저는 그 불확실성이 좀 거친 거 아니냐 해서 금융시장이 반응한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어쨌든 다음 이슈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 이번 선거 결과로 트럼프와 그 힐러리 간의 격차가 왕창 그러니까 뭐 선거 결과는 뭐 6대 4 뭐 이렇게 힐러리가 이긴 거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지지율로 연결이 됐을 것이냐? 많이 연결됐을 거다. 연결이 거의 안 됐을 거다. 자, 많이 쪽 손 들어줘 보세요. 연결이 거의 안 됐을 거다. 약간의 차이밖에 없었을 거다 되더라도. 네. 예.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 네. 그 선거 분석하는 그 대표적인 사이트가 538이라고 레이트실로 사이트인데 싫어하는 사람이 더 싫어하는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선거라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력 없는 후보들만 나왔는데 저 사람이 더 싫어서 이 사람을 지지하는. 우리나라는 맨날 그런데. 지금 저기 잘 모르겠고요. 우린 매번 그렇던데. 그 유명한 명언이 이놈이 그놈이다 해가지고 뽑으면 제일 나쁜 놈이 나를 먹는다. 그래서 그 당선 확률에 있어서는 아주 미미한 변화들만 있었는데 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리딩 보드에 약간은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후보가 큰 실수를 안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힐러리에게 일단 좀 점수를 줄 수 있는 결과 아니었나 정도인 거지. 네. 이게 뭐 선거가 끝났다. 어떻게 어디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 그 언론도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시장의 다음번 2차, 3차 토론까지는 멀고 먼 산을 또 계속 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2차, 3차에서도 그 말하자면 소위 요즘 시쳇말로 잡벅을 할 수는 있는 거니까 시쳇말로요. 뭐 이제 그런 상황은 그래도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준호 선생님은 왜 지지율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지지율이에요? 네. 뭐 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가 투표권을 갖고 있다 하면은 여부는 좀 그런데 약간 2차, 3차가 기대되거든요. 네. 다음에는 또 어떤 또 반전이 있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이 잘 안 변하더라고요. 애초에 먹은 마음이. 네. 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좌우지간 브렉시트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니면서 브렉시트 이러다가 덜컥 될지도 모릅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저도 설마 싶었는데 특히 조콕스 의원 사건 이후로는 이건 진짜 힘들겠구나 싶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나왔고 지금 세상이 여론조사나 출구조사 이런 걸로 우리가
짚어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고 해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저 지지율도 사실은 우리가 모른다고 저는 봅니다. 저거 정확하게 반영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번만큼 진짜 끝까지 까봐야 되는 선거 드문 것 같아요. 예. 미국 대선 때까지 우리 금융시장에 그 미국 대선 리스크라는 게 반영이 조금은 돼 있었던 거잖아요. 전 세계 뭐 어딘지 다 반영돼 있었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다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더 반영이 돼야 되나요?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중 뭐 최고치를 지금 2,000 거의 70포인트 근처까지 뭐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도 원화가 지금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안정되고 있는 흐름인데,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 사실 미국 쪽에서 충격이 올 거라는 부분이 거의 반영이 안 된 듯 보이죠, 사실. 아까도 뭐 브렉시트급의 충격이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날 하루에만도 환율이 뭐 몇십 원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충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됐을 때 특히나 우리는 뭐 이번에 안보 문제에서도 제일 중요한 뭐 방위비 뭐 그런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튼 데미지를 받을 부분들은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요. 뭐 금융시장 지금 전반적으로 최근에 달러 가치만 봐도 사실은 미국 아까 트럼프가 됐을 때에 엄청나게 받을 수 있는 강세 압력, 그거를 뭐 지금 거의 수용을 안 했다라고 보죠. 9월에 FOMC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연준이 완화적인 분위기를 보여줬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11월 대선 때 딱 트럼프 찍히고 났을 때는 일단 달러가 폭력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든 금융자산은 한 번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또 텀이 있다 보니까 안도 구간이긴 한데요. 2차 토론 때 만약에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우세가 나오면 그걸 반영할 여지는 아직 뭐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반영할 여지가 아직은 충분히 많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은 그러면 그 대선 리스크가 충분히 반영됐다거나 해소된 거는 아니다. 최근에 제가 제일 공감하는 월가 쪽에서 나온 어떤 전망 보고서 중에 11월까지는 엔조이 하자. 11월 초까지는 그게 이제 11월 8일이죠. 네. 선거하는 날까지. 그때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에 이런 차원에서나 저런 차원에서나 주식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이제 랠리의 끝물 아니냐 하는 생각이. 첫째, 트럼프가 혹시라도 되면은 이거는 이제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시장이 전혀 프라이싱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힐러리가 무난하게 됐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장을 연준 차원에서나 아니면 뭐 언론 차원에서나 더 떠받칠 요인은 사라지고 이제는 조금 먹고 나오는 게임이 된다. 뭐 하는 이런 어떤 시각이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힐러리가 되면 지금 정책 기조가 그대로 갈 거라고 보는 거고, 그 트럼프가 되면 뭔가 기조적인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이번에 그 하원 의원 선거를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제 그 힐러리가 이기면 여소야대 그렇게 많이들 전망을 하는 것 같고, 트럼프가 이기면 양하원을 상원이 지금 문제인 거지. 어쨌든 하원은 장악하는 그런 판세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정강 정책이 실행에 옮겨줄 수 있는 힘 자체는 상당히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지금 불확실성인 거고, 힐러리가 됐을 때 이제 또 불확실성은 뭐냐면 지금까지 연준이 사실 대선 때문에 인내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끝나고 열리는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뭐는 올려. 예, 하겠죠. 그리고 안 또 금리 올리면 인상을 하면서 안 되죠 지금은. 또 어떤 코멘트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시장에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준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월까지는 대선의 어떤 즐거움 또는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시장이 리스크를 갖다가 크게 그걸 반영하지만 않는다면 랠리를 즐기고 선거 이후에는 오히려 좀 한번 냉각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유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외에 우리 대선 때까지 감안해야 될 증시의 뭐 이슈 같은 것들이 뭐가 있어요, 신원장님? 미 대선 말씀이시죠? 네, 대선 이제 일단 우리 토론 뭐 이런 거 쭉 있을 거고, 네. 미국 대선 때까지 이제 정치적인 일정은 쭉 이렇게 가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다 너무 대선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딴 것도 봐야지. 네, 뭐 우선은 아무래도 10월 달은 주요국 통화 정책이 좀 휴지기에 진입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경제 지표들의 향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뭐 또 여기 블랙 프라이데이도 곧 이제 다가올 거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뭐 정책 공조 효과가 얼마나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 좀 확인을 하면서
과연 이제 4분기에 경기 하강 압력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칠 수 있느냐. 네. 여러 가지 기저 효과들이 이제 상쇄되고 기술적인 경제 지표 반등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꺾이느냐를 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그래도 저희 오늘 주제였던 미 대선이 금융시장의 뭐 안전자산, 위험자산의 그런 선호들을 좌우하는 가장 큰 이벤트이면 틀림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외로 유럽 쪽에서는 10월달에 이탈리아 국민선거가 있더라고요. 네. 또 그러니까 유럽도 내년까지 해서 대선이라든지 굵직한 표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번에 또 메르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당의 이제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타격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도 사실 영국 이탈 이후에 유럽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커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나마 일본은 BOJ가 통제가 되는 중앙은행이라고 해서 나중에 안 되면 그쪽에서 좀 뭔가 또 모수를 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유럽은 ECB가 그렇게까지는 화력이 동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유럽 쪽의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미국 대선 전후로도 이제 꾸준히 예정돼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뭐 또 짚어볼 만한 여러 군데서 부분들입니다. 다 있죠. 네, 하여튼 그 계속. 문제는 그 문제고 유럽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완전히 묻혀간 게 도이체방크예요. 근데 거기 심각해요? 그 이제 충당금 적립전 이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그 기업에 대출해줬다가 부실로 쌓이는 거. 음. 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를 쌓아야 될지는 잘 모르니까 네. 그 이전에 벌어들인 이익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익을 보면 대략 1년에 이 은행이 6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이상을 벌어주는 상당히 우리 돈으로 한 7, 8조 원 이상을 버는 그런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법무부와의 협상 여부 따라 달라지겠지만 부족한 충당금이 한 6조, 7조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돈으로 네. 6조, 7조 원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1년치 충당정 적립전 이익으로 다 해결이 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은행의 수익력만 보면 이만한 은행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가 끊임없이 지금 나오는 게 MBS 그 모기지증권 관련돼 있었던 각종 이슈부터 시작해서 네. 이거 이외에 또 파생상품 거래에서의 어떤 손실 가능성까지 있는 이걸로 끝난다 그러면 이 은행은 굉장히 제가 봐서는 정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일 정도로 싸요. 그러나 너무 싸죠. 또 벌어질까 봐. 아까도 우리 뭐 선거 대선이 왜 악재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난번 힐러리가 휘청할 때 순식간에 주가 빠지는 거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네, 네. 양당 후보들이 이렇게 첨예한 경제 정책의 차이도 있고 불확실성이 노출되는 가운데서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도이체방크 역시도 그 도이체방크가 가지고 있는 건전성 그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 은행이 도대체 어디서 더 문제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좀 잠재된 악재로서 영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한 달 정도는 덮여서 갈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은 어제 뭐 오펙발 감산 얘기 나오면서 그렇죠. 하루에 파생상품 하루에 관련돼서, 유가가 뭐 6% 7% 6% 7% 같으면 그거 보통 한 50배 레버리지 쓰는 데 아닙니까? 파생 쪽에서는 그렇게 된다면은 말씀하신 MBS뿐만 아니라 커머디티 쪽에 어떤 파생도 많고 한데 2014년 이후에 원자재 시장 생각해 보면은 저기 엄청나게 깨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와중인데 그 메르켈이 애초에 저쪽에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구제금융 없다 안 도와준다 했으니까 그날 하루에 7%도 빠지던 도이치인데 뭐 유가 좀 뜨면서 좀 회복되고 하는데 이게 그래 아까 신을 연구원 말씀하신 10월은 이래저래 정책 변수 휴지기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지표 보고 실적 보고 대충 가는데 그냥 우에 가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11월에 가서 유가 그때 정기총회 가서 얘기했다는 거지 지금 이건 살짝 띄웠거든. 디테일이 없잖아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렇게 붙일 말씀들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죠. 예. 예. 네, 집중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